안녕하세요. 한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수다방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어수다방 인문 문제에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곳에서 살고 싶은가요? 자, 오늘은 한은영 선생님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입니다. 자, 여러 곳을 생각해봤는데 어느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산골 마을, 푸른 바다가 예쁜 바닷가, 해질녘 노을이 예쁜 섬마을, 사람들로 북적대는 대도시 빌딩숲, 물안개가 예쁜 강가 마을.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싶은가요? 네. 저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빌딩숲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바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닷가에서 살고 싶거나 강가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사는 게 좋으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오늘은 현대시평 국어수다방 현대시 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의 윤서월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인은 어느 곳을 선택할까 생각해 봤더니 왠지 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들은 산을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시 속에 산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 작품은 다 산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빠들도 어쩌면 시인이 수 있겠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연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빠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아마 아빠들도 시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의 작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박목월의 윤서월인데 다 작가부터 보라 했습니다. 박목월 청록파 시인이죠.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자,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박목월의 작품 본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화가루 날리는 송화가루, 이거는 소나무 꽃가루입니다.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색채감이 드러나고 시각적 이미지가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날리는 동적 이미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외딴 봉우리 외딴 자, 외롭죠. 봉우리, 산봉우리, 공간적 배경 드러나죠. 자, 여기에 7호조 전통적 율격이 보입니다. 송화가루 날리는 7, 외딴 봉우리 5, 그쵸? 7호조 율격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윤사월 해길다. 윤사월, 윤달 4월인데 대체로 양력 우리가 말하는 5월에서 6월 정도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봄이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 드러나고 이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지죠. 자, 이때 꾀꼬리 울면이라고 했는데 이 꾀꼬리 엄청 중요합니다. 꾀꼬리 보고 갈게요. 일단 청각적 심상 드러나고요. 자, 뒤에 이야기에 보면 눈먼 처녀가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먼 처녀가 꾀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좀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가 꾀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녀로 하여금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꾀꼬리 울음소리를 통해서 눈먼 처녀의 외로움, 슬픔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꾀꼬리가 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운다고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외국 시에서 보면은 대부분 웃는다, 노래한다. 그런데 우리는 운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서는 슬픔, 한의 정서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왠지 슬프고 한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뒤에 눈먼 처녀의 슬픔과 한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꾀꼬리 울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했더니 선생님 아까 7호조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6인데요. 윤사월 해 길다 6인데요. 7호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는 대체로 7호, 6호, 그 다음에 또 7호, 6호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7호조의 전통적 율격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외딴 봉우리의 풍경 시각적으로 나타냈고 꾀꼬리 울음소리 청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어떠한 표현의 기법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꾀꼬리 소리, 여러분들은 꾀꼬리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꾀꼬리 소리가 어떨까라고 들어봤더니 이렇네요. 한번 들어볼게요. 아, 새소리가 아주 맑으네요. 그쵸?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지 꾀꼬리 소리예요. 그리고 봤더니 송화가루도 노란색이었는데 꾀꼬리도 노란색이네요. 그쵸?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그 색깔은 노란색으로 보이네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아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기까지 꾀꼬리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지기, 외딴집, 산지기, 산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산지기에 외딴집이라고 했습니다. 외딴, 왠지 단절된 공간으로서 외딴. 그 다음에 이 외딴집은 눈먼 처녀사, 눈먼 처녀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먼 처녀의 처지가 왠지 외롭고 쓸쓸하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이 외딴 때문에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눈먼 처녀가 이 외딴 집에서 그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갖게 하는 곳이죠. 간 곳이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여기서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먼 처녀사, 눈이 멀었어요. 눈먼 처녀, 왠지 서러움, 한이 있어 보이죠? 자, 눈이 멀었으니까 세상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고 한이 있고 슬프겠습니까? 그러한 눈먼 처녀의 이야기. 자, 문설주 귀 대이고 문설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집에 이렇게 문에 전통집에 기둥. 요 부분이 문설주인데 문설주에 귀 대이고 자 그럼 문설주에서는 공간적 배경 드러나죠. 귀를 대이고 엿듣고 있다. 자 무엇을 엿듣고 있을까요? 무엇을 엿듣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세상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엿듣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엿듣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꾀꼬리 소리를 통해서 꾀꼬리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꾀꼬리처럼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꾀꼬리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눈먼 처녀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외딴 집에 사는 눈먼 처녀, 바깥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그러한 처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윤사월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는 시선 이동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시선 이동.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선 이동은 맨 처음에 외딴 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시선이 어디로 왔냐면 외딴 집이라고 했습니다. 외딴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외딴 집으로 시선이 옮겨져 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처녀가 문설주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문설주에 귀 기울이는 처녀. 저는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겠습니다. 자, 처녀. 문설주에 기대고 있는 처녀. 그쵸?
치마도 예쁘게 해줘야지. 이렇게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보고 싶어하는,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처녀가 이렇게 문설주에 기대고 있어요. 자, 전체적인 시를 봤더니 여기에 맨 앞에서 송화가루가 막 날리고 있었죠. 그쵸? 송화가루가 막 날리는 윤사월의 꾀꼬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쵸? 꾀꼬리 소리. 꾀꼬리 소리가 들리네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딴 봉우리에서 시선이 외딴 집으로 왔죠. 그 다음에 외딴 집에서 문설주에 귀 기울이고 있는 처녀에게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원경에서 근경, 멀리에 있는 외딴 봉우리에서 외딴 집으로, 그 다음에 가까이에 있는 처녀에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여기에는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쵸? 화자가, 그쵸? 화자가 누군지는, 여튼 여기에 화자가 이 처녀를 지금 봉우리 밑에 외딴 집에 사는 처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죠. 그래서 시선의 이동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화자가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처럼 쓰여진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확인해 봤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요적 율격이죠. 7호조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화자가 외딴 집 눈먼 소녀를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을 통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연물을 통했다. 꾀꼬리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아주 잘 드러났고 봄날을 어떤 회화적으로 잘 묘사했는데 그 안에 눈먼 처녀의 이야기가 있으면서 왠지 슬픈 분위기가 납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적인 장면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네요. 아주 멋지네요. 선생님 그림하고 비교되나?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윤사월 시였습니다. 자, 시 감상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자, 이 시를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사월, 박목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일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아주 멋진 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동주의 자화상 시 나에 나와 있는 것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시와 관련되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내용을 봤더니 윤동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부끄럽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 윤동주의 자화상.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윤동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기 3에 나와 있는 그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보기에 나와 있는 그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구나, 이 타임이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보기와 관련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윤동주에게 시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동주는 일제시대에서 그 일제하에 그런 아픔을 많이 느낀 시인이잖아요. 그 일제하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 자기 성찰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면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에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 자기에게 되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윤동주가 가장 갈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참회록이라는 작품에서 대학 강의를 노트를 끼고 대학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내가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라는 데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윤동주는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진 지식인으로서 내가 뭔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부끄러워했죠, 윤동주가. 자, 그러면서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평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무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면서 내적 갈등을 하면서 성찰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자기 성찰의 과정을 많이 하는 그런 시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분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산모퉁이를 돌아. 자, 산모퉁이. 자, 윤동주도 산으로 갔잖아요. 그쵸?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자, 외딴 우물. 자, 외딴. 외롭죠. 그쵸?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우물가를 찾아가서 자아 성찰의 공간입니다. 우물가를 찾아가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 윤동주는 이 우물에서 자기 성찰도 했고 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성찰도 하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자기 성찰을 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로서 우물, 거울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외딴 우물을 혼자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아 성찰의 행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은 자아 성찰을 하는 윤동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딴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홀로라는 단어. 그쵸? 뭔가 외롭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 외롭습니다. 자, 이 외로운 것은 자기의 내면적 갈등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일제하라는 시대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물을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우물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현실적 자아를 보게 됩니다.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파란인데 파란 시적 허용했고 그 다음에 파란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람을 촉각적인 걸로 바람의 그 느낌 촉각적인 것을 파란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바람 소리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청각적인 것을 파란이라고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촉각이나 청각을 시각화했다.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생각해 볼 겁니다. 화자는 아까 외롭고 뭔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그 우물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그러면서 우물 속은 너무 평온했거든요. 나는 외로웠는데. 그래서 대비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연을 통해서 우물가를 찾아가서 자아 성찰하고 우물 속에 에는 너무 평온한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물 속의 이 평온한 풍경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필기 잠깐 여러분들은 할게요. 저는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물가를 찾아갔네요. 그쵸? 우물가. 자, 우물가를 찾아갔어요. 자, 이런 우물가를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달이 밝아요. 그쵸? 달이 밝고 그 다음에 구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늘이 펼쳐지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파란 바람도 불고 가을이 왔습니다. 자, 가을이 왔습니다. 자, 왠지 나무 하나 그릴까? 어때요?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왔으니까 여기가 막 예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을 여러 가지 색깔. 자, 이래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누가 찾아간 거죠? 윤동주가 찾아갔네요. 윤동주. 자, 나는 너무 외로웠는데 그래서 우물을 찾아갔는데 우물가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런 느낌. 이 아름다운 우물가의 풍경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나이, 그 사나이는 당연히 화자 자신이겠죠. 자, 그러면서 그 사나이가 미웁됩니다. 왜 미울까요? 자, 미운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왜 미울까? 이거는 그 아름다운 우물가 풍경에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우물 속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풍경을 즐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에 안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밉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시인의 전체적인 느낌, 부끄러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밉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왜 가엾어지냐라는 부분은 어차피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한 것은 절대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바꾸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조건에 의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개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현실에 어떻게 하다 보면 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가엾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미워졌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엾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화자의 감정의 변화가 미움에서 연민으로 돌아왔죠. 그렇죠? 밉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너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타고 나서 라는 그런 느낌으로 불쌍하다, 좀 가엾다 이렇게 연민을 느낍니다. 자,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3, 4연을 통해서 풍경 속 자신에 대한 미움, 연민 이런 감정이 드러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다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내적 갈등을 또 반복합니다. 밉고 가엾고 또 밉고 이런 겁니다.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라고 말하네요. 자, 지금 계속해서 시인이 미웠고 연민의 감정으로 가여웠습니다. 그랬다가 또다시 밉습니다. 왜냐? 현실에 또 앉는 건 아닌가 라면서 자신의 밉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아닐까? 나는 너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미워졌다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자, 왜 그리워질까요? 생각해 볼게요. 자, 화자의 감정 변화는 미움에서 연민, 그 다음에 또다시 미웠다가 그리고 그리워집니다.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왜 마지막 그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어요? 그쵸? 이연에서 봤습니다. 이연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연과 수미상관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연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일제하하 속에서 내가 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 이러한 내적 갈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은 갈등을 했었고 내 자신을 참 미워했었고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라면서 나를 많이 질책했었고 이러했던 그 나의 모습이 추억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추억처럼 그 사나이가 그 우물가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고민했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을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인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많은 자기의 자책 이런 것들이 그래 먼 훗날 되면 그러한 갈등을 했던 나의 모습으로 추억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 6연 자신에 대한 애증, 갈등 그러면서 추억 속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화상의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로 마무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핵심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 성찰의 매개체였던 우물입니다. 우물과 화자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를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물을 찾아가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내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외로웠고 사회적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건 결국 시대적 아픔에서 오는 갈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외딴 우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딴 우물 속에서 사나이를 봅니다. 이 사나이는 나였고 그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우물가의 풍경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고 그러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으로 이 시기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라면서 자신의 대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죠. 참 시대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슬픈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연민의 감정입니다. 자, 그랬다가 또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봅니다. 또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건 아닌가? 라면서 자신이 밉다. 또 한번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수했던 자아, 여기서는 이제 많은 문제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내 젊은 시절에 그래도 그렇게 갈등했고 고뇌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나중에는 발견한다. 이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갈등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정리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의 작품 시 낭송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되니까 들어보세요. 산 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읽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낭송한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자화상 윤동주의 작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접할 때면 그 윤동주의 삶이 보여져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마무리되었고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윤사월의 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를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자연물의 매개를 통해 시의 정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물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뭐 있었어요? 꾀꼬리 있었네요. 꾀꼬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색채 대비가 드러났나? 라고 보겠습니다. 색채 대비. 대비가 있었어요? 대비? 아니죠? 그쵸?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보였지만 색채 대비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정서 변화를 나타냈다? 정서 변화는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있었죠? 어디였었어요? 외딴 봉우리에서 그 다음에 외딴 집에서 그 다음에 소녀, 처녀, 그쵸? 처녀에게로 시선이 이동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계절적 배경 드러났습니까? 그쵸? 시적 분위기 제시하고 있다. 계절적 배경, 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산 음절수의 반복적 배열 7호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맞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답 뭐가 됩니까? 그쵸? 색채 대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 자, 기억은 윤사월의 외딴 집이었고 니은은 자화상에서 외딴 우물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비교해라. 자, 여기서는 가는 눈먼 처녀, 나는 시적 화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키워드를 봐야겠죠. 1번의 키워드는 이상적 공간이었냐? 자, 외딴 집과 외딴 우물이 이상적 공간이었냐? 당연히 아니었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곳이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냐? 자, 외딴 집에서 살고 싶고 외딴 우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아니겠고. 자,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다. 외딴 집, 뭔가 동떨어진 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 시적 화자가 세계와 합일된 공간이다. 자, 외딴 우물과 시적 화자가 합일, 이곳에서 하나가 됐나요? 아니죠. 자기 성찰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외딴 집이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외딴 우물이 타인을 배척하는 공간이다. 전혀 아니죠. 그쵸? 요것도 잘못되었고. 자, 그 다음에 외딴 집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 그쵸? 외딴 집에서 그 눈먼 처녀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이고. 자, 그 다음에 외딴 우물은 내면 세계, 내 내면을 바라보는 곳이니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외딴 집, 눈먼 소녀가 세상을 동경하는 곳이셨고, 외딴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한 곳이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봤어요. 그쵸? 그렇게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작품을 보니까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항상 키워드를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성찰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홀로 우물을 찾아가서 성찰한다. 맞을까요? 맞죠. 너무 잘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부조리한 시대와 대비되는 평온한 풍경을 우물 속에서 본다. 맞아요? 그쵸? 우물 속에서 자기의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우물 속은 너무너무 평온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적 갈등이 보이는 곳이냐? 돌아갑니다. 도로가 들여다봅니다. 왔다 갔다 또다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돌아갔다가 또다시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내적 갈등을 한다. 맞네요. 그쵸?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처한 자신을 가엾다, 그립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그쵸? 부조리한 일제시대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이런 슬픈, 그런 가엾고 그립고 그때 내가 그러한 그 갈등을 하든 내면적 갈등을 했던 그때 그리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처한 자신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도 맞겠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에 과거 모습을 긍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러면 추억처럼이 과거 모습을 긍정합니까? 아니죠. 여기 시인은 나의 모습은 부끄럽다 했습니다. 그쵸? 나의 모습은 되게 부끄럽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오냐? 내가 행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먼 훗날 내가 그러한 고민을 했었노라라고 추억하겠다라는 거니까 과거 모습을 긍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끝내지 말고 수능 문제 하나 더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자, 실제 수능 문제에 나왔던 문제래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윤사월에 나타난 꾀꼬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가에 나타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왔겠죠. 자, 윤사월의 꾀꼬리입니다. 자, 아까 꾀꼬리 엄청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키워드 보겠습니다. 1번, 새로운 인물의 등장. 꾀꼬리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예고하나요? 아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고하나요? 꾀꼬리가 야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눈먼 처녀에게 벗이 되어줬습니까? 꾀꼬리와 눈먼 처녀가 친구가 되었나요?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눈먼 처녀의 외로운 감정을 심화시킨다. 자, 꾀꼬리를 통해서 눈먼 처녀가 더 외롭게 느낍니까? 맞죠. 왜냐? 자기는 세상을 볼 수가 없는데 꾀꼬리는 세상을 막 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외로운 감정을 더 심화시킵니다. 자, 가을이 왔음을 인식시키게 한다. 꾀꼬리가 가을이 왔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까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 한 걸음 더에서는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윤동주의 작품 중에 하나를 더 살펴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팔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팔복시 그냥 시로 보면서 잠깐만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수다를 잠깐 떨겠습니다. 팔복 윤동주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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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팔복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뭔 내용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렴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8개의 복 있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동주는 그거를 팔복이라고 하면서 슬픈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을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따와서 8번이나 슬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윤동주가 시대적 아픔을 정말 너무너무 슬프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처럼 슬픈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왠지 그것을 위안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이 시간이 계속해서 슬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약간 그 윤동주 시인이 독립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슬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좀 지쳤나 봐요. 영원히 슬플 것이다 이렇게 말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슬픈데, 그쵸?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약간 반어, 아이러니, 실제로는 비꼬기라는 표현법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히 슬플 거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팔복이라는 시를 보면은 윤동주가 시대적 아픔 속에서 너무너무 슬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시대적인 그 일제하를 행동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계속 슬퍼하면서 하죠. 마지막에 이 작가가 윤동주가 28살 45년에 생을 마감하면서 2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독립 8월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조금 더 살았다면 그 기쁨을 누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해서 윤동주의 팔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윤동주와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만났던 두 작품이 끝났습니다. 2차 시 강의는 끝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애썼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